네, 그러면은 소장님 또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책에서 또 이 부동산 문제를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부채 네. 문제를 잘 묘사해 주셨는데, 이 부채 문제가 많이 심각한 건가요? 많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가계부채, 이게 보통의 개인분들은 그냥 내가 어느 정도의 빚을 질까, 뭐, 이렇게 빚내서 지금 집 사면 좋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이게 다 모여서 우리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져 있는 상태인지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뭐 가계부채가 뭐 1,800조를 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게 워낙 큰 숫자이기 때문에 감이 없으시죠. 그래서 제가 상대 비교를 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 책에도 실려 있는 그래프인데요. 한국은 지금 보시면 사실 한국의 가계부채의 7, 80%는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빚내서 집 사기 위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2014년 이전 10년 동안 평균 한 해에 60조 원 정도의 가계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늘어난 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난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자, 그런데 2014년 하반기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가 들어오면서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칩니다. 그때 LTV, DTI 대출 규제 대폭 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 압박해서 기준금리 낮추게 하고, 그 다음에 분양시장 규제, 재건축 규제 다 풀고 하면서 이른바 이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본격화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15년, 16년에 그 이전 10년 가계부채 늘어난 거에 2배 이상으로 가계부채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1차 부채 폭증이라고 부른 거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폭을 둔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나마 조금씩 이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가 됐는데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유동성 과잉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는 2018년 9월까지 대체로 막았지만 이때 경기를 부양한다는 명목으로 무주택자, 그 다음에 신혼부부, 젊은 층들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또 그리고 금리까지 이제 낮춰져 가면서 대폭 그쪽 대출 규제를 푼 바람에 이른바 연끌족 현상이라는 게 생겼고요.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1차 부채 폭증기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부채가 단기간에 폭증해버린 거죠. 이게 저는 1차 부채 폭증, 2차 부채 폭증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때 박근혜 정부 때 1차 부채 폭증기 때가 이른바 이제 침체돼 있던 주택시장을 전 국민이 빚내서 집 사게 해서 집값을 부양하게 해서 이렇게 집값 상승의 시동을 걸었던 시기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잡았어야 되는 시기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유동성이 다시 한번 폭발하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유동성 관리가 실패하면서 2차 부채 폭증과 동시에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보는 게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좀 위험한데 첫 번째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빠르다. 네, 너무 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대부분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부채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지속되면 이 가계부채 문제가 굉장히 빠르게 부실화하면서 굉장히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되게 우려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계부채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미국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그 진원지였던 미국의 경우에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오히려 17.8%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죠. 중국에 이어서. 근데 중국은 그 우리보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금 수요가 우리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한국은 사실은 이미 웬만큼 경제 규모가 커진 나라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가계부채 비율이 늘어난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캐나다가 그나마 우리랑 좀 비슷한데 캐나다도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굉장히 큰 지금 부담을 안고 있거든요. 특히 1차 부채 폭증 시기였던 2015년, 16년에 한국이 세 번째로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데 코로나 시기 2020년, 21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난 나라가 되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가장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나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이게 유동성이 늘어나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우리 잘못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요. 저는 그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유동성을 풀기는 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가계부채가 폭증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그 코로나 시기라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대출 규제에 실패했고 유동성 관리에 실패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가계대출의 이제 대부분은 그 아파트나 뭐 주택 구매 비율 그것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부채의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네. 이것만 이제 부동산 대출이 아니고요. 우리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겠지만 연끌족이라고 할 때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네. 네,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집 사는데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보면 내가 돈이 부족해서 빚을 내서 집을 사는데 주택담보대출 가지고 모자라면 신용대출도 다 끌어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간접적 또는 그 한편으로는 이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의 상당 부분은 이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는데 이걸 이제 그러고 나니 생활비가 부족해지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생활자금 명목으로 빌리긴 하지만 결국은 무리하게 빚을 내쓴 집을 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일으키는 부채가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략 가계부채의 최소한 70%, 많게 한 80% 가까이는 부동산 관련한 대출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는 여기 이렇게 가계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데 거기에 대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전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전세 보증금을 사실상 그 사인 간의 그런 부채라고는 하더라도 그게 만약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없었으면 사실 각 개인이 그걸 또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썼겠죠. 그래서 이걸 사실은 집을 사는데 사용한 레버리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건 전 세계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가 큰 규모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걸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는 이제 제가 GDP 대비 상대적으로 이제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이제 이게 가계부채 규모를 나타낸 건데,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해서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한 15%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미국 경제가 GDP가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7% 이상 오히려 줄어든 걸로 나오는 건데요. 미국이 같은 시기에 한 15% 정도 가계부채가 늘어났는데 한국은 2.5배 이상 늘어났어요. 절대 금액 자체가. 너무너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서 문제의 도화선이 됐던, 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서브프라임론 대출, 즉 비율형 담보대출의 규모가 비중이 소폭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주택시장의 조정이 오더라도 이번에 2008년과 같은 그런 금융위기는 겪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거꾸로 한국은 지금 가계부채를 너무 늘려놨고 특히 코로나 시기에 전국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집값이 오르면서 그 가계부채를 동원해서 그렇게 집값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부실화되면서 금융권의 충격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그게 추가로 집값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이게 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금리가 오르면 우리가 고정금리 비중이 높다면 가계들이 다시 이제 부담을 안 져도 되는데 변동금리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도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한 75% 정도 변동금리로 다 가계부채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물론 이게 지금은 이제 미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금리를 올려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이게 무한정 오르진 않겠죠.
미국 기준으로는 한 3.5, 올 연말까지 한 3.5, 내년에는 4에서 4% 초반 정도까지 오르고 나서는 경기 침체 양상이 좀 뚜렷해진다고 하면 도로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로 금리로 내려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네, 제로 금리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건 다시 경기가 엄청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사실 부동산 시장에 좋은 건 아니고요. 웬만한 수준의 경기가 침체가 오면서 물가 수준이 한 2, 3% 수준으로 잡힌다고 하면 그때 물가를 더 자극하지도 경기 침체를 부르지도 않는 중립금리가 한 2% 초중반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될 거거든요.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금 수준인 4, 5% 수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코로나 때 빚을 빌린 사람들은 대체로 2% 이하의 금리로 많이 빌렸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 당시에 길게 내다본 게 아니라 근시안적인 투기자 관점에서 지금 내가 빚을 빌려서 요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빚을 빌렸기 때문에 만약 2% 금리가 아니라 4, 5%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집값은 그때는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버티지 못할 그런 연끌족들 또는 갭투기족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빚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매물을 하나 둘씩 내놓으면서 그렇게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난 주택 경기 사이클을 봤을 때는 대략 한 5, 6년간에 걸쳐서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락이 지금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직은 시작이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 5, 6년을 한번 카운트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저는 제 책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향후 한 5, 6년 정도에 걸쳐서 5단계를 걸치면서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구간이라고 부르는 구간인데 이거는 주택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태에 머무르면서 더 이상 이제 빚을 내서 집을 사줄 수 있는 그런 이른바 가수요도 많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상황, 지금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집값이 계속 오르는 과정에서 기대의 수준이 높아지는 잠재적 매도자와 또 잠재적 매수자 간의 기대 가격이 워낙 달라서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구간이고요. 근데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빚을 과도하게 진 사람들이 빚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점차 이제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로 이제 간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우선은 2단계로 코로나 시기에 빚을 많이 내서 투자 또는 투기했던 지역 또는 갭투기가 성행했던 지역 그게 이제 경기도나 인천 지역 그리고 또 서울에서도 뭐 노도강 3구를 비롯해서 뭐 서울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외곽 지역들 이런 쪽 집값이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강남 불패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강남 불패인 것처럼 보여도 지난 주택 가격 하락 사이클을 보면 강남 불패가 어디 있습니까? 강남도 다 집값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기에는 이른바 이제 그 역별족이나 갭투기가 집중됐던 지역들이 먼저 떨어지지만 그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강남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또는 뭐 마용성 같은 그런 지역들도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구간이 들어갈 텐데요. 그게 저는 이제 3단계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단계는 이게 이제 주택 가격 하락이 이제 좀 길어지면서 우리가 지난 하락 사이클에서 봤던 하우스푸어라든지 깡통 전세라든지 이런 문제가 지금도 이제 불거지고 있지만 그게 훨씬 심각해지고 또 은행권의 연체율도 늘어나고 경매 시장에 경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향후 한 2, 3년, 3, 4년 동안 3, 4년 후에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를 거쳐서 그게 이제 4단계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단계를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기적으로는 이와 맞물릴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하도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공급 늘리라고 막 이제 아우성 치니까 3기 신도시 공급 정책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한다고 하는 뭐 250만 원 공급 대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 시기에 공급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때 한 4, 5년, 5, 6년 정도가 지나가면 우리가 주요 주택 매수 연령대라고 하는 30대 후반, 40대 전반, 그리고 50대 전반의
이 가구들이 이 시기에 가면은 계속 줄어드는 흐름을 보여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늘어나면서 수요는 줄어드는 시기가 또 겹치면서 주택 시장 침체를 더 장기화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죠. 이건 이제 그때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한 5단계 정도로 좀 대략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5단계가 완전히 따로 다 떨어져 있거나 또는 아주 시기적으로 완전히 독립돼서 일어난다는 뜻은 아니고 대체로 이제 그 구체적인 양상이 뚜렷해지는 시기를 제가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 시기의 현상들이 사실은 중첩되면서 나타나기도 하죠. 저는 일단은 지금은 1단계 부동산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과 그다음에 2단계의 연끌족 또는 갭투기가 승행했던 지역의 집값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지나면 강남 집값도 서서히 강남이나 핵심 지역 집값도 서서히 떨어지는 그 현상들이 점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부동산 하면은 강남이 빼놓을 수가 없는데 강남도 하락을 한다고 한다면 강남 불패가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대략 한 몇 % 정도라고 저희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지난 하락 사이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이야기를 더 하기 전에 주택시장의 큰 흐름 측면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아마 좀 충분히 배경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건 아파트 명목 가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제 어릴 때는 새우깡이 100원이었다가 지금은 1,000원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명목, 액면 가격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그 가격이고 아파트를 이 명목 가격 측면에서 보면 계속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올랐다가 또 조정받았다가 뭐 이렇게 다시 오르는. 그래서 흔히들 하는 뭐 부동산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놓으면 견디다 보면 집값은 늘 오른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빚내서라도 집을 살 수 있을 때 사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얼핏 들으면 그 이야기들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큰 흐름에서 분명히 집값이 오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구간들을 견뎌야 되죠. 근데 이 구간들이 짧으냐? 그리고 이게 워낙 집값이 올라있는 사이클에서 보니까 이런 하락폭들이 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당시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6, 7년간 하락 또는 조정 구간에서 무리하게 빚내서 집 샀던 사람들이 계속 엄청난 이자를 갚아가면서 버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샀던 사람들이 지난 하락 사이클에서 하우스푸어로 전락해서 심지어는 뭐 자살하는 사람도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건 명목 가격으로 보여드리니까 이런 뭐 계속 오른 걸로만 큰 흐름에서 보이는데 실질 가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른바 다른 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뭐 새우깡 가격이 100원 하던 게 1,000원으로 올랐으면 10배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액면 가격은 그렇지만 실제 새우깡의 가치가 10배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도 그렇게 나타난 걸 실질 가격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실질 가격으로 보면 사실 뚜렷한 사이클이 나타나요. 그래서 올림픽 전후에서 이게 90년대 초반까지 올랐다가 이게 96년 말까지 이제 조정을 받아서 가만히 있었으면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을 텐데 외환위기가 오면서 바닥이 꺼지면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간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환위기 때까지 거의 한 7, 8년간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보면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외환위기 바닥에서 다시 2007년 무렵까지 서울 강남이 속해 있는 한강 이남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7, 8년, 8, 9년 가까이 이렇게 올랐죠. 네. 그러다가 또 2013년, 14년 정도까지 계속 하락한 겁니다. 역시 이때 또 보자면 대략 한 6, 7년 이상 가격이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 정책 이후에 집값이 이제 서서히 반등하기 시작해서 지난해 하반기까지 대략 한 7, 8년간 집값이 상승 사이클을 걸어온 거고요. 다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 6년 정도, 최소 5, 6년 정도는 하락할 사이클에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이제 좀 유추를 해보자면, 집값이 지난번에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 사이클 수준의 바닥으로 도달하는데 5, 6년 정도가 걸쳐서 내려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국민은행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뭐 3, 40% 정도 조정을 받아야 되고. 소장님, 저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네네. 요거 실질 가격 그래프로 봤을 때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2007년도로 봤을 때
200을 넘는 여기 고점이 형성이 되잖아요. 요 가격, 실질 가격이 쭉 떨어졌다가 다시 이 지점을 회복한 걸 한 2018년 후반, 18년, 그렇죠. 19년. 2018년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가격이 그때 이제 그 전 고점을 회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실질 가격 기준으로. 실질 가격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액면 가격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2007년에 고점이 14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뭐 18억, 19억까지 갔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이에 한 뭐 10년 이상 지나는 동안에 또 우리가 물가가 계속 전반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한 수준에 비춰보면 이때가 이제 그 전고점 수준을 넘어선 시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단서를 달고 싶은 건 국민은행 가격은 부동산 그 중개업소들한테 이제 이 리포트를 받아서 집계한 호가에 가까운 지수예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실거래가 지수는 이거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가격만 따로 나타냈는데 이게 국민은행 가격, 실질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훨씬 더 가파르게 이제 상승한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름폭이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거의 2013년, 14년의 저점에 비해서 실제 가격 기준으로 한 2배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갔었고요. 네. 액면 가격으로 따지면 2.6배 이 정도까지도 갔었습니다. 예, 그만큼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실질 가격 기준으로 만약 한 후행적으로 봤을 때 2014년 수준까지 이제 다시 좀 하락할 일이 남아있다고 보면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대략 서울 집값 기준으로는 대략 한 40%, 50%더 떨어지면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꼭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단언한다거나 또는 그 정도까지 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런 실질 가격으로 보면 우리가 왜 물가도 왜 지금 그 관심을 가지냐면 물가가 우리가 소득 수준이라든지 우리의 국민경제 전체의 체력으로 봤을 때 너무 올라가 버리면 이게 이제 국민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또는 가계의 어떤 생활을 짓누르는 그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집값도 사실은 크게 보면 물가의 일종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우리가 집값을 물가에 반영 안 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실제로 진짜 집값을 물가에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물가 수준이 너무 높다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우리의 어떤 경제 체력 또는 가계의 어떤 소득 여력에 비해서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2014년 정도 수준까지 돌아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좀 줄어드는 수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도 볼 필요 있죠. 보통 주식시장에서도 산이 봉우리가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때에 비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높은 봉우리를 세워버렸기 때문에 역시나 5, 6년간에 걸쳐서 되게 골이 깊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30-40% 떨어지는 데서 안 거칠 수도 있다 이번에는. 그리고 가계부채가 너무 큰 폭으로 늘어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거는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보통 주택 가격이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가 버블이 이제 꺼질 때는 마지막 불꽃 현상이라는 걸 보여요.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지난 주택 가격 상승 사이클에서 마지막에 투기진 가수요가 이제 막 몰려들면서 이제 집값이 폭증하고 그러다가 순식간에 이제 이 열기가 식으면서 이렇게 확 가라앉아 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 중심으로 그때는 지난 상승 사이클에서는 마지막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불꽃이 확 일어났다가 이제 가라앉았고요. 근데 이번에는 똑같이 이제 마지막 불꽃 현상이 생기는데 코로나 유동성 시기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마지막 불꽃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마지막 불꽃 현상이 활활 타오르면서 생겨났다가 이렇게 확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에서 마지막 불꽃이 워낙 전국적으로 규모가 크고 또 엄청난 가계부채 증가를 동반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지난 하락 사이클보다 그 가격 하락 폭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에 따른 경제 전체의 부담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주택거래 한 채를 살 때에 비해서 2014년이나 이럴 때에 비해서 3배, 4배, 5배 이상 코로나 시기에
동원된 가계부채 규모가 컸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우려감을 더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 하락 사이클 때 한번 보시면 도고프렉스 같은 경우도 2007년 초가 정점이었어요. 이때 대략 한 15억 원까지 찍었던 게 2013년까지 꾸준하게 기복을 그리면서 오르내리지만 2013년까지 거의 뭐 한참 내려갔을 때 10억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10억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낙폭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실의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한때 16억 원까지 찍었던 게 이게 또 한참 떨어졌을 때는 거의 10억 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때 보면 대략 한 아파트의 가격이 한 30%, 많게는 한 40% 가까이 떨어졌다. 네. 이걸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남 불패는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게 오를 때는 워낙 핵심 지역이니까 투기진 가수요들이 몰려들면서 더 가파르게 오르고 더 많이 오르지만 역시나 부동산 가격 하락 사이클에서는 역시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고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예, 물론 절대적인 가격 수준에서는 더 높겠지만 강남도 불패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조금 강조드리고 싶고요. 강남도 불패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2018년 9.13 대책이 나오고 그 해 말쯤에 그 미국과 한국에서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면서 2019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집값 상승이 둔화되다가 소폭이지만 하락을 합니다. 그때도 보면 거래량이 가장 가파르게 줄어든 지역들이 강남 3구나 또는 마용성 같은 이런 지역들이었고요. 그때 집값 하락률이 제일 컸던 데가 오히려 강남 3구, 그 다음에 마용성 지역들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시기에 워낙 전국적으로 연끌족, 갭투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승행했기 때문에 그 지역들부터 먼저 떨어지지만 그 지역들이 떨어지고 나서 주택시장 침체가 더 지속이 되면 여기 마용성이라든 강남 3구들도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요. 뭐 강남에서는 다 현금으로 집 사는 줄로 많이 아시는데 저희가 아파트 부채 실태를 뭐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요 지역별로 아파트별로 해봤는데 뭐 강남에도요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억 아파트를 19억 빚내고 전세 끼고 그 재건축 전세 끼고 그렇게 산 사람들도 있고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빚부담 이기지 못하고 집값 금매로 내놓으면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뭐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고 있으면 뭐 집값 안 떨어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주식에서도 주가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뭐 100만 주가 있다 그러면 100만 주가 다 거래돼서 주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1%에 해당하는 만 주가 거래돼서 그날 상한가가 버리면 그 상한가에 다 수렴이 되는 거고 하한가로 가면 하한가에 다 수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택도 마찬가지인데 예, 빚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금매로 내놓은 가격들이 점점 이렇게 하락하면서 그 집값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렴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기도 나타난 게 뭐냐면 주택시장 침체기엔 거래량이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많지 않은 거래량이지만 빚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매물을 내놓으면서 집값이 떨어지다 보면 이게 결국 그 집값이 되는 겁니다. 거래가 될 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워낙 가계부채를 기반으로 한 그 집값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일시적인 흐름에 끝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조금 더 붙이자면 왜 그 이런 가계부채와 연동되어 있는 그 부동산 문제를 이 시기에 책으로 써서 이렇게 내놓느냐 하면 저는 뭐 제 성향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은 투자 관점에서 보지만 이건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면 되는데 주택시장이라는 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갭투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냥 수익 보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갭투기의 결과로 전세가를 올리고 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세입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다만 그렇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는 집값 오른다. 그리고 빚내서 집 사라. 이런 흐름을 견제하는 목소리는 낼지언정 그 뭐 집값 오른다고 제가 동참하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죠. 근데 저는 지금은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이라도 경고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5, 6년간에 걸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전히 이제 그 집값 상승 사이클 때 논리들을 가지고
계속 집값은 뭐 좀 지나면 다시 오를 수 있으니 실제로 그렇게 부동산 유튜버들이나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텐데 네, 무리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걸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제 이야기를 전적으로 다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여전히 이제 부동산 유튜브들 상승한다는 유튜브들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셔야 되는 국면이다. 예,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간단한 국면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있다면 더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절대 그냥 집값이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 게 아니다. 이게 그냥 짧게 보여드리면 주택 공급은 오히려 주택 시장 침체기 때 오히려 줄었었고 주택 공급은 큰 흐름에서 보면 오히려 주택 시장이 호황기였던 하락기였던 시기에 더 늘어났다. 착공이든 준공 기준이든. 그러니까 주택 공급 부족해서 집값 올랐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뭐 또는 뭐 신세대 감각에 맞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갖다 대고 그때마다 그게 집값이 상승할 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진짜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다 유동성이 넘쳐나고 쉽게 빚내서 집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때문에 집값이 올랐던 것인데 그 유동성 사이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저 같은 사람의 좀 목소리를 들어서 조금 더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예, 소장님 말씀 감사드리고, 소장님 그러면은 무주택자분들이 네.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최소한 네. 미국의 금리 인상 흐름들이 안정화돼가는 시기, 그 사이에 경제적인 어떤 충격들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좀 살펴야 되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가 또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내렸을 때 그때 또 경기 흐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 다음에 움직여도 저는 안 늦을 거다, 최소한. 그리고 사실 그 흐름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관점에서는 5, 6년 정도는 하락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큰 흐름에서는. 물론 일시적으로 기복이 그걸 그릴 겁니다. 그리고 뭐 경제 충격이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으로 해소됐을 때는 자, 이제는 뭐 집 사야 될 시기다 해서 또 뭐 일시적으로 반등 랠리가 주식시장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큰 흐름에서 볼 때는 저는 이제 아직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적어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 정책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하는 시기, 그러면서 국내외 경제에 가하는 충격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시점까지는 기다려도 네. 아마 크게 늦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때까지는 좀 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소장님 그러시면은요, 끝으로 하고 네. 싶은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좀 긴 호흡에서 이른바 경제의 사이클이 새롭게 바뀌는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래프를 그러면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OECD 현국 물가 상승률 추이를 이제 수십 년간에 걸쳐서 나타낸 건데, 이른바 이제 1, 2차 석유 파동 때 이제 발생했던 그런 인플레이션 현상 이후에 40년간 물가 상승률이 이제 지속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하락했죠. 근데 그걸 조금 더 나눠서 짧게 보면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 이걸 이제 저금리로 만들어서 주택시장을 부양해서 닷컴 버블의 충격을 완화하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주택시장에 버블이 생겨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다시 이제 제로 금리의 그 양적 완화를 실시해서 그것이 이제 13년간 지속되면서 물가가 이렇게 안정되어 왔다가 이제는 코로나 시기와 겹치면서 풀려있는 유동성이 더 이상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범위를 벗어나서 물가가 뜀박질하는 상황이 와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고 물가도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유동성이 늘 이렇게 풀려 있기만 한 시대, 돈이 넘쳐나는 시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과거로 다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이제 초저금리와 막대한 과잉 유동성에서는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변곡점에 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한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부채 부담을 줄여놓는 것이고, 부채 부담을 줄여놓고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두셔야 한편으로는 위기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산업에서 부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섹터에 투자하면서 또 수익의 기회를 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게 인플레의 구체적인 성격을 보지 않고, 인플레에서는 현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뭐 다시 이제 부동산에 뭐 돈이 물려갈 거다, 또는 다른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크로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유동성 과잉 사이클에서 모든 자산 가격이 인플레가 생겼다가 그게 지금 조정되는 사이클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의 성격이 경기 호황이 오면서 찾아오는 인플레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 경제에서의 물가에 비해서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지만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현금의 가치가 기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인플레의 성격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장님,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한번 네.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에 저자이신 선대인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